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비추고 있었죠. 가구들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형상처럼 침묵하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한 청년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훗날 전 유럽을 뒤흔들고 인류 지성의 꼭대기에 앉게 될 거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사랑을 잃고 영혼이 파탄난 한 마리의 나약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차가운 금속 물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온 사냥용 권총이었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총구를 자신의 관자놀이에 가져다 댔습니다. 쇳덩이에 소름 끼치는 냉기가 샤를 파고들자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기억들이 폭죽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샤를로테, 왜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손을 잡았나요?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괴테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 들려온 소식,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인 샤를로테 부부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그 잔인한 소식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를 향해 잘게 떨렸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이 지독한 마음속의 지옥도, 숨막히면 절망 속에서의 고통도 모두 끝이 날 터였습니다. 딸깍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삶과 죽음의 벼랑 끝을 위태롭게 오갔습니다. 총구를 머리에 대었다가 차마 당기지 못하고 내려놓기를 수십 번.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들었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괴테의 머릿속을 강타한 것은 며칠 전 전해 들은 또 다른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이부녀를 사랑해 괴테 못지않게 괴로워하던 카를 비렐름 예루살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괴테가 아는 다른 친구에게 권총을 빌려 진짜로 자신의 머리를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자네는 결국 떠났군. 자네가 흘린 그 피는 바로 내가 흘렸어야 할 피였는데. 문득 괴테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귀신처럼 초췌해진, 그러나 눈빛만큼은 기괴할 정도로 타오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괴테의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대신한 죽음이었고 자기가 써내려가야 할 처절한 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괴테는 천천히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걸어가 촛불을 켰습니다. 손에는 총 대신 깃털펜이 쥐어졌고 잉크병의 검은 액체는 이제 친구의 피이자 자신의 눈물이 되어 종이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나는 글을 써야만 한다. 예루살렘, 자네의 영혼을 내 몸속에 가두고 샤를로테를 향한 나의 이 파멸적인 광기를 고스란히 활자로 박아놓겠다. 이 눈물과 광기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이자 전 유럽 청년들을 자살의 신드롬으로 몰아넣은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었습니다. 괴테는 마치 무당이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14주 동안 미친 듯이 원고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천재적인 청년이 어쩌다 이런 파멸적인 순간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의 인생 첫 페이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사실 괴테의 출발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1749년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명망 높은 가문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양손에 쥐고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프랑크푸르트의 시장이었고, 아버지는 황실 자문관이라는 높은 직책과 엄청난 부를 지닌 정치가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시장의 딸로 교양이 넘치는 가문 출신이었죠. 게다가 어린 괴테는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할 정도로 수려한 외모와 서너 살 때 이미 그를 깨치는 천재적인 두뇌까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저 집 아이는 커서 황제의 재상이 될 것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축복은 없는 법입니다. 이 완벽한 환경은 어린 괴테에게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이자 족쇄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요한 카스파르 괴테는 지독할 정도로 엄격하고 권위적인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정치가로서의 최고의 정점을 아들이 대신 이루어주길 바랐습니다. 요한, 오늘 라틴어 장문은 왜 3줄이나 틀렸느냐? 매일은 그리스어 고전을 완독하고 밤에는 피아노와 첼로 연습을 2시간씩 더 하도록 해라. 내 나이에는 단 1초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는 어린 괴테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매일 엄청난 양의 학업을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등 언어 공부는 기본이었고 역사, 지리학, 철학, 음악, 승마, 펜싱에 이르기까지 상류층이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숨막히게 몰아붙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는 꾸중과 멸시가 돌아왔습니다. 어린 괴테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완벽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그의 어린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훗날 괴테가 평생 동안 겪게 되는 지독한 우울증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병적인 완벽주의 강박증은 바로 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학적인 교육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곁에는 숨통을 틔워주는 유일한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카타리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차가운 이성과 규율로 아들을 옥죄었다면 어머니는 뜨거운 상상력과 사랑으로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카타리나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어린 괴테를 무릎에 앉히고 온갖 신비로운 신화와 민담, 요정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야기 방식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요한, 기사가 드디어 마녀의 성 문 앞까지 도달했단다. 성문이 스르르 열리는데 그 안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나타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담벼락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우리 요한이가 꿈속에서 생각해서 매일 엄마에게 이야기해 주겠니? 어머니는 항상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 이른바 클리프 행어의 순간의 이야기를 멈추고 공을 괴테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어린 괴테는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다음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아버지가 강요한 법학과 어학의 세계 속에서 썩어갈 뻔했던 괴테의 문학적 재능과 천재적 상상력의 유전자는 바로 이 어머니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놀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과 간성, 폭군 아버지와 천사 어머니라는 이 극단적인 하이브리드 조합이 훗날 괴테라는 거대한 모순의 천재를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되었던 셈이죠. 시간이 흘러 괴테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나 라이프치히 대학 법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빨리 법학 박사 학위를 따고 돌아와 가문의 명예를 높이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혈기왕성한 천재 청년에게 라이프치히라는 도시는 너무나 화려하고 치명적인 유혹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라이프치히는 작은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유행과 유흥의 중심지였거든요. 법학이라니. 이 낡고 고리타분한 법전 조항들을 외우는 게 내 고귀한 영혼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괴테는 대학 강의실 대신 화려한 사교장과 극장, 그리고 술집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그는 최고급 프랑스식 패션으로 온몸을 감싸고 당대 유행하던 시를 읊으며 사교계의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첫사랑 여인 캐트앤 쇠코프를 만나게 됩니다. 주막집 딸이었던 그녀는 밝고 매력적인 여인이었고 그때는 그녀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의 열정은 곧 괴테의 미숙함과 집착으로 인해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괴테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말만 섞어도 질투로 눈이 뒤집혔고 매일같이 그녀를 구속하고 괴롭혔습니다. 지독한 소유욕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으로 치달았고 결국 캐트앤은 괴테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해버립니다. 이 첫 번째 시련은 감수성이 예민했던 천재 청년에게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질투와 상실감, 그리고 아버지의 기배를 저버리고 학업을 내팽개쳤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괴테의 정신과 육체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로 고통을 달랬고 당당한 생활 속에서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에서 일어난 괴테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목구멍에서 뜨거운 액체가 울컥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피란 말인가?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것은 새빨간 피였습니다. 폐병, 즉 결핵이 악화되어 각혈을 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 방안을 엄습했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청년이 화려한 유흥의 도시 한복판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이죠. 결국 괴테는 학업을 중단하고 한밤중에 도망치듯 고향 프랑크푸르트로 야반 도주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몰골을 본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혀를 찾고 괴테는 차가운 방 안구석에 누워 죽어가는 유령처럼 몇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육체적 취약성에 대한 이 공포와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맛본 처절한 우울증은 괴테의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괴테는 결코 이대로 주저앉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아버지는 그를 다시 스트라스부르 대학으로 보냅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법학 학위를 따오라는 마지막 경고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이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는 추락했던 청년 괴테가 인생의 거대한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고 진짜 괴물 천재로 각성하는 운명의 장소가 됩니다. 이곳에서 괴테는 자신의 나약함을 스스로 깨부수기 위한 기상천외한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과연 그가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한 21살의 청년 괴테는 겉으로는 번듯한 법대생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라이프치히에서 맛본 실패와 패병의 공포 속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를 괴롭혔던 것은 바로 심각한 고소공포증과 어둠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눈앞이 핑 돌아치며 밤이 되면 방 안의 불을 다 끄지 못해 쩔쩔매는 나약한 도련님이었죠. 언제까지 이 나약한 육체와 정신의 노예로 살 것인가? 내 안에 도샤린 이 공포를 내 손으로 직접 찢어 발기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아버지의 그늘과 병마의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괴테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옥 같은 훈련 속으로 밀어넣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눈독을 들인 곳은 당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던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의 거대한 천탑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그 뾰족한 탑 꼭대기를 향해 괴테는 매일 아침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계단을 오를 때 청년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수록 샤방이 꽉 막힌 돌계단 틈새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마침내 탁 트인 높은 허공의 난간에 도달했을 때 괴테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발밑으로 펼쳐진 아찔한 낭떠러지와 개미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극심한 현기증이 몰려왔고 당장이라도 아래로 추락할 것 같은 공포가 그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어 내려가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난간을 부서져라 움켜잡은 채 눈을 똑바로 떴습니다. 심장이 고장난 시계처럼 날뛰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그는 피하지 않고 그 아찔한 허공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던 높이인가? 내 눈을 가리던 공포의 실체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괴테는 매일 그 탑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마비되던 뇌가 서서히 그 높이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어느 날 밤 괴테는 아무런 떨림 없이 탑 꼭대기 난간에 서서 스트라스부르 시내를 내려다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짜릿한 승리감과 정신적 해방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들이 훈련할 때 터뜨리는 귀를 찢는 듯한 대포 소리를 견디기 위해 일부러 군사훈련장 한복판에 들어가 앉아있기도 했고 칠흑 같은 어둠에 대한 공포를 깨부수기 위해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를 홀로 걸어다니며 무덤가 사이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약점을 스스로 극복했다는 이 미칠 듯한 희열은 어린 시절부터 그를 짓누르던 아버지의 압박감과 완벽주의라는 감옥의 문을 부수고 나오는 거대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나약했던 온실 속 도련님의 껍질을 깨고 매매매 잠들어 있던 거칠고 야생적인 천재성, 즉 질풍노도의 심장이 비로소 요동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각성한 괴테 앞에 그의 영혼을 문학의 신세계로 이끌어줄 운명적인 귀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사상가이자 평론가였던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였습니다. 당시 헤르더는 안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스트라스부르에 머물고 있었는데 괴테는 이 위대한 학자를 만나기 위해 그가 묵고 있는 여관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헤르더는 냉소적이고 날카로운 인간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괴테를 향해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이 시를 쓴답시고 알랑거리는군 이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헤르더의 발치에 앉아 그의 가르침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르더는 괴테가 기존에 알고 있던 프랑스식의 우아하고 가식적인 문학 이론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괴테, 언제까지 저 궁정 귀족들의 가짜 시를 흉내낼 건가? 문학이란 그런 가식적인 형식이 아니네.
배지에서 살아 숨쉬는 민중글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 저 영국이 낳은 거인 셰익스피어의 거칠고 야만적인 열정을 보란 말이야.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인간의 감정을 쓰란 말이세. 헤르더의 이 불같은 일침은 괴테의 뇌리에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며 괴테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규칙과 형식에 얽매여 있던 문학의 장벽이 무너지자 괴테의 깃털패는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법대생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문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 같은 열정은 스트라스부르 근교의 작은 마을 제센하임에서 만난 목사의 딸 프리데리케 브리온이라는 순박한 시골 소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케테엔에게 받았던 시련의 상처를 치유하듯 괴테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프리데리케와 불같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괴테는 독일 서정시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시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중독되는 인간이었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이 자신을 구속하는 순간 극도의 폐쇄공포를 느끼는 모순적인 존재였습니다. 프리데리케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괴테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과연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 이 시골 마을에 정착할 수 있을까? 결혼이라는 제도가 내 천재성과 자유로운 영혼을 정치가인 내 아버지처럼 박제해버리지는 않을까? 결국 괴테는 비겁한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대학 졸업 논문이 통과되자마자 그녀에게 제대로 된 이별의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야반도주하듯 스트라스부르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프리데리케는 큰 충격을 받아 병석에 누웠고 평생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은 채 괴테를 그리워하며 쓸쓸히 살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괴테는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지독한 죄책감과 인간적인 자괴감 속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한 여인의 순정을 짓밟았다는 가슴 아픈 통증은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 지독한 이기심과 상처 역시 괴테에게는 문학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의 평생의 역작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비극의 여인 그레테는 바로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버림받았던 프리데리케의 눈물 속에서 탄생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 아버지의 압박에 못 이겨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지만 소송 서류나 만지작거리는 생활은 괴테에게 고문과 다름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아들의 경력을 쌓아주기 위해 당시 제국 최고 재판소가 있던 배첼러라는 소도시로 괴테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실무를 익히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도시가 아들을 전 유럽의 황제로 만들되 동시에 수많은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대한 비극의 화약고가 될 줄은 말입니다. 그곳에서 괴테는 운명의 여인 샤를로테 부프를 만나게 됩니다. 무도회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던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괴테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녀에게는 이미 헌신적이고 이성적인 약혼자 요한 크리스티안 캐스트너가 있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을 알면서도 괴테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샤를로테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괴테의 손이 다시 한번 권총을 향해 뻗어가기 직전에 그 잔인한 봄날이 배첼러의 하늘 위로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샤를로테 부프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샤를로테 역시 호탕하고 천재적인 이 청년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느꼈지만 그녀의 곁에는 이미 바위처럼 묵직하고 성실한 약혼자 캐스트너가 버티고 있었죠. 괴테는 캐스트너와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세 사람이 함께 정원을 거닐며 문학을 논하고 웃음꽃에 피었지만 밤이 되면 괴테는 홀로 방 안구석에 박혀 질투와 소유욕 속에서 온몸을 비틀어 짜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짓 하나가 모두 내 것이어야 하는데 왜 그녀의 손가락에는 다른 남자가 끼워준 반지가 빛나고 있단 말인가? 괴테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샤를로테가 캐스트너의 다정한 눈빛을 받을 때마다 괴테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사리와 뜨거운 자살 충동이 동시에 소용돌이 쳤습니다. 참다 못한 샤를로테가 우리는 오직 친구로만 지내야 해요 라며 명확한 선을 긋자 괴테는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공간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1772년 9월의 어느 날 새벽 괴테는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편지 한 장만 덜렁 남겨두고 배출러를 탈출하듯 떠나버렸습니다. 도망치듯 고향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배출러의 샤를로테 곁에 묶여있는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재를 서성거리던 괴테에게 몇 달 뒤 배출러의 캐스트너로부터 충격적인 편지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괴테와 함께 배출러에서 유부녀를 사랑하며 괴로워했던 또 다른 청년 카를 비렐름 예루살렘의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캐스트너에게 여행을 떠난다 하는 핑계로 사냥용 권총을 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 삶을 마감했습니다. 청소부가 발견했을 때 예루살렘의 방 바닥은 붉은 피로 흥건했고 그의 책상 위에는 레싱의 비극 에밀리아 갈로티라는 책이 펼쳐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자네가 결국 내 대신 방아쇠를 당겼구나. 편지를 읽는 괴테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온 서재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흘린 피는 고스란히 괴테 자신의 내면 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배출러를 떠나온 이후 매일 밤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자살을 꿈꾸던 괴테의 처절한 상상력이 친구의 실제 죽음이라는 거대한 현실과 완벽하게 맞물린 순간이었습니다. 괴테는 지독한 죄책감과 동시에 기괴할 정도의 문학적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 고통을 쏟아내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로 미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서재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칠흑 같은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오직 깃털펜과 종이만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친구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권총 자살이라는 뼈대에 샤를로테 부프를 향했던 자신의 파멸적인 짝사랑을 살점으로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잊었고 잠을 자는 것도 잊었습니다. 마치 무당이 신의림을 받아 작두를 타듯 그의 손은 원고지 위를 미친 듯이 미끄러져 갔습니다. 드디어 인류 문학사의 지형도를 바꾼 불멸의 역작,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1774년 가을, 소설이 출간되자마자 유럽 전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폭발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 문학은 딱딱한 도덕 교과서 같거나 가식적인 귀족들의 사랑 노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베르터의 절규는 달랐습니다. 기성사회의 엄격한 신분질서 속에서 좌절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영혼을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젊은이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청년들은
베르터의 대사 한 줄 한 줄에 자신들의 심장을 포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폭발적인 신드롬은 단순한 문학적 성공을 넘어 유럽 최초의 거대한 대중문화 유행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소설 속 베르터가 입었던 옷을 그대로 따라 입는 청년들이 넘쳐났습니다. 청색 연미복에 황색 조끼, 그리고 황색 바지를 입고 장화를 신은 이른바 베르터 패션이 전 유럽의 표준 유행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베르터와 샤를로테의 모습이 그려진 향수, 도자기, 장식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초거대 아이돌의 굿즈 상품이 탄생한 셈이었죠. 그러나 이 화려한 유행의 이면에는 끔찍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결말을 본다. 실제로 베르터처럼 푸른 연미복과 노란 조끼를 입은 채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 자살하는 청년들이 유럽 곳곳에서 속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살한 청년들의 주머니나 책상 위에는 어김없이 젊은 베르터의 슬픔,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른바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 베르터 효과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라이프치히, 덴마크,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도시와 국가에서는 이 책을 청년들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위험한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기득권층은 괴테를 향해 젊은이들에게 자살을 조장하는 살인마이자 악마의 하수인이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럽 최고의 대스타가 된 25살의 괴테는 자신을 향한 찬사와 비난의 폭풍 속에서 깊은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거리에서 자신이 유행시킨 푸른 연미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괴테는 소름 끼치는 모멸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는 내 가슴속의 지옥을 털어내고 살기 위해 글을 썼을 뿐인데 저들은 왜 내 고독의 껍데기만을 복제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인가. 괴테는 대중들이 자신의 진지한 고뇌를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나 철없는 유행으로 소비하는 것에 환멸을 느꼈고 자신 때문에 목숨을 버린 청년들의 유령이 밤마다 서재를 찾아오는 듯한 지독한 죄책감 속에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중의 열광은 곧 그에게 거대한 가시왕관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던 것입니다. 스타가 된 대가로 프랑크푸르트의 저택에 갇혀 대중의 시선 속에서 숨이 막혀가던 괴테에게 1775년 가을, 전혀 새로운 운명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 바람을 타고 독일의 작은 공국인 바이마르의 젊은 군주 까르 아우구스트 공작의 전령이 괴테의 집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제 겨우 18살이었던 아우구스트 공작은 베르터의 열혈한 팬이었고 괴테를 자신의 궁정으로 정식 초빙하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자유로운 예술가로서의 삶과 보수적인 사교계의 압박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괴테에게 이 초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향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귀족들의 가식적인 궁정에 들어가 장난감 노릇을 하려는 거냐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괴테는 짐을 쌌습니다. 마침내 대문 앞에 화려한 바이마르 궁정의 마차가 도착했고 괴테는 프랑크푸르트의 가문과 베르터의 그림자를 뒤로 한 채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찾아가는 바이마르라는 작은 공국이 자유로운 천재 시인의 날개를 꺾고 숨막히는 서류더미와 정적들의 암투 속에서 그를 재상이라는 황금 감옥에 가두게 될 줄은 말입니다. 마차의 바퀴가 거칠게 구르며 괴테의 인생이 임하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고독했던 정치인 괴테의 삶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마르 공국에 도착한 26살의 괴테는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18살의 젊은 군주 카를 아우구스트는 이 천재 시인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공작과 괴테는 격식 가득한 궁정의 규율을 깨부수며 함께 밤새 술을 마시고 숲속을 말을 타고 질주하며 사냥을 즐겼습니다. 바이마르의 늙은 귀족들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정체불명의 먹물쟁이가 우리 주군을 망쳐놓고 있다며 뒤에서 수군댔지만 공작의 신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공작은 괴테를 단순한 예술적 말동무로 두지 않았습니다. 1776년 괴테는 국가의 최고 통치기구인 추밀 고문관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재무장관, 군사행정관, 심지어 공국의 모든 실무를 총괄하는 사실상의 재상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의 젊은 시인이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은 당대 유럽 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심한 읍조리는 철부지 베르터로 살 수는 없다. 나는 이 국가를 내 손으로 직접 개혁하고 가장 이상적인 정치의 신화를 만들어 보이겠다. 괴테는 완벽주의자답게 완장을 차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국가 실무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를 파헤쳤습니다. 파탄 직전에 이른 바이마르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뜯어고쳤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은광 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직접 광산 깊숙한 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군대를 재편성하며 징집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가의 잔인한 실무 행정 전면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황금 왕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괴테의 영혼을 가차없이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쓰고 감성을 노래하던 천재의 손가락은 이제 칙칙한 공문서와 영수증, 그리고 예산안 숫자를 맞추는 일에 매몰되어 갔습니다. 귀족들의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정적들의 은밀한 음모 속에서 괴테는 하루도 마음 편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가식적인 귀족들의 아첨과 쓸데없는 사교계의 가면 무도회 속에서 내 안의 천재성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구나. 내가 원했던 삶이 고작 이 서류 뭉치 더미 속에서 늙어 죽는 것이었단 말인가. 창작의 샘은 무섭게 말라붙어 갔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문학적 영상이 스쳐 지나갔지만 당장 내일 아침까지 처리해야 할 도로건설 예산안 때문에 펜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위 관직에 묶여 있으면서 괴테는 자신이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간다는 극심한 공포와 마주했습니다. 겉으로는 전 유럽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재상이었지만 속으로는 지독한 고독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피를 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정치적 감옥 속에서 괴테가 유일하게 영적인 안식을 찾았던 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7살 연상의 유부녀이자 7아이의 어머니였던 샤를로테 폰 슈타인 부인이었습니다. 슈타인 부인은 바이마르 궁정에서 가장 교양 있고 우아한 여인이었죠. 괴테는 그녀를 본 순간 자신이 찾던 영혼의 인도자를 만났다고 직감했습니다. 괴테는 그녀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괴테가 슈타인 부인에게 보낸 편지만 해도 1,500통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2~3번씩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정치적 고뇌, 예술적 영감, 그리고 그녀를 향한 타오르는 갈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철저하게 육체적 관계가 배제된 이른바 플라토닉 러브의 형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보수적인 사교계의 눈과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중한 샤를로테, 당신은 내 거친 영혼을 길들이는 유일한 여신입니다. 하지만 왜 당신은 내 손을 잡으면서도 눈은 다른 곳을 보시나요?
이 정신적인 형벌이 나를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재상으로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밤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유부녀를 향해 정신적인 구걸을 해야 했던 이 기괴한 생활은 괴테의 신경을 극한으로 몰고 갔습니다. 만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갈증은 그의 내면을 서서히 황폐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37살이 된 해 괴테는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달았습니다. 심장 발작에 가까운 공포와 심각한 우울증이 다시 그를 덮쳤습니다. 이대로 바이마르에 한 달만 더 머문다면 정말로 미쳐서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존 본능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1786년 9월의 어느 날 새벽, 바이마르 전역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괴테의 저택에서 의문의 사내 한 면이 살금살금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재상의 관복을 벗어던지고 낡은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는 작은 옷가지 몇 개와 집필 중이던 미완성 원고 뭉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공작에게도 10년간 사랑했던 슈타인 부인에게도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본명인 괴테라는 이름까지 버린 채 필립 밀러라는 가짜 이름이 적힌 위조 여권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향하는 가쁜 마차에 몸을 씌웠습니다. 주위의 모든 기대와 부귀영화를 단칼에 배신하고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인의 처절한 야반도주였습니다. 마차가 독일의 차가운 국경을 넘어 알프스 산맥을 향해 달릴 때 괴테는 마차 창틀을 붙잡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눈물이자 다시 예술가로 살아가겠다는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마차의 바퀴가 도달한 곳은 바로 남국의 뜨거운 태양과 고대 고전 예술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땅, 이탈리아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짜 이름 필립 밀러로 살아가게 될 괴테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영적 부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침내 눈부신 햇살과 푸른 지중해의 바람이 청년 같은 37의 도망자를 맞이했습니다. 이탈리아였습니다. 가명 필립 밀러로 숨어든 괴테는 로마의 거리에 발을 디딘 순간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사실이 통째로 끊어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바이마르의 재상 괴테는 죽었고 이제 오직 예술만을 갈구하는 한 마리의 자유로운 영혼만이 숨을 쉬고 있을 뿐이다. 괴테는 로마의 노천 카페에 앉아 가난한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유럽을 흔든 문호나 바이마르의 서슬퍼런 정치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가짜 이름 속에서의 철저한 무명성이 괴테에게는 그 어떤 권력보다 달콤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거대한 유적지를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대리석 조각상들을 손으로 쓰다듬었고 남국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서정적인 영감을 잉크처럼 흡수했습니다. 10년 넘게 굳어있던 창작의 샘이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이마르의 서류 더미 속에서 썩어가던 미완성 역작들이 이탈리아의 햇살 아래서 차례로 상고를 마쳤습니다. 기성사회의 위선을 뚫고 진정한 인간의 구원을 노래하는 고전주의 문학의 정수들이 그렇게 남국의 대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어 갔습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탈리아 전역을 유랑하며 영적, 예술적 부활을 완벽하게 경험한 괴테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도망자가 아닌 완전히 각성한 예술가의 왕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1788년 괴테가 바이마르로 돌아왔을 때 공국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10년간 정신적인 사랑을 바쳤던 슈타인 부인은
자신을 버려두고 말 한마디 없이 도망쳤던 괴테를 향해 잔인할 정도로 냉담한 시선을 보냈고, 귀족 사극에는 그를 책임을 버린 변절자라며 노골적으로 외면했습니다. 화려했던 궁정은 이제 그에게 지독하게 외롭고 쓸쓸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독의 한복판에 있던 어느 날, 바이마르의 한 공원을 거닐던 괴테 앞에 앳된 얼굴의 한 평민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크리스티아네 불피우스. 조화 공장에서 가짜 꽃을 만들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노동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잃은 오빠의 일자리를 부탁하기 위해 대무노이자 재상인 괴테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괴테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귀족 여인들의 가식적인 미소나 슈타인 부인의 숨막히는 정신적 검열에 지쳐있던 괴테의 눈에 때묻지 않고 싱그러운 생명력을 뿜어내는 크리스티아네는 눈부신 야생화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의 눈동자 속에는 저 위선적인 궁정 귀족들이 가진 가짜 교양이 없군요. 내 메마른 가심에 손을 대어 보시오. 아직 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괴테는 신분사회의 거대한 장벽을 비웃듯 23살의 평민 처녀 크리스티아네를 자신의 저택 침실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바이마르의 사극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귀한 백작이자 재상이 정체불명의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여자를 집안에 들여 가문을 더럽혔다며 사극에는 분노했습니다. 귀족 부인들은 크리스티아네를 사나운 멧돼지라 부르며 사교계에서 철저하게 따돌렸고, 괴테의 집 문전에는 온갖 모욕적인 낙서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괴테는 세상의 위선과 계급주의에 깊은 환멸을 느꼈지만 크리스티아네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때 오직 그녀의 품속에서만 괴테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멸시 속에서 피어난 이 사랑은 또 다른 잔인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첫 아들 아우구스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괴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신은 이 거인에게 쉽게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크리스티아네가 낳은 4명의 아이들이 모두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사망해버린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밤, 채 피어나지도 못한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기들의 작은 관이 저택의 대문을 나설 때마다 괴테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신을 향한 원망과 차가운 냉소주의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한 흉터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 유럽의 경배를 받는 거장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핏줄인 아이들의 작은 무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독한 고독과 상실감 속에서 괴테가 서재의 문을 닫아 걸고 다시 어둠 속으로 침잠해 가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 마지막 구원자가 될 또 다른 천재가 바이마르의 국경을 넘어 괴테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괴테의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격의 냉대와 상실감 속에서 괴테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죠. 스스로를 이디오도라 부르며 신의 섭리마저 냉소하기 시작한 중년의 거장 앞에 운명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거울 하나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거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실러. 괴테보다 10살이나 젊고 불꽃 같은 열정을 품은 또 한 명의 천재 시인이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첫 출발은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실러는 젊은 시절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슬픔을 읽으며 문학적 도전을 꿈꿨지만 막상 바이마르에서 만난 괴테는
거만하고 차가운 기득권의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괴테 역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오는 이 젊고 가난한 천재를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질투했습니다. 실로가 쓴 희곡 도적들이 대성공을 거두자 괴테는 사석에서 천박하고 절제되지 못한 삼류연극이라며 차갑게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거장과 거장의 자존심이 부딪히는 차가운 빙하 시대가 몇 년간 지속되었던 셈이죠. 하지만 진정한 천재는 서로의 영혼에 새겨진 신의 지문을 알아채는 법입니다. 1794년 7월 예나에서 열린 한 자연과학 학회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회 내용에 불만을 품은 괴테가 먼저 퉁명스럽게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연을 저렇게 토막내서 분석하다니 정말 단편적이고 한심한 처사요. 그러자 실러가 괴테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자연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자연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당신만의 직관으로 자연의 이념을 그려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한마디에 괴테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학적 집착과 내면의 고뇌를 이 젊은 실러가 단 한 문장으로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가던 길을 멈추고 실러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 밤 두 거장은 포도주 잔을 부딪히며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문학, 철학, 과학,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실러, 자네는 내가 평생 동안 찾던 나 자신의 또 다른 절반이네. 내 차가운 이성과 완벽주의에 자네의 뜨거운 열정과 이상주의가 더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문학의 황금기를 열 수 있어. 질투와 경계심은 단 하룻밤 만에 깊은 경외감과 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거장의 만남은 독일 고전주의 문학에 찬란한 불꽃을 피워올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실러는 괴테가 쓰다 말고 방치해 두었던 해묵은 원고 더미 속에서 파우스트의 초안을 발견하고는 흥분하여 괴테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괴테, 이 위대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기록을 왜 썩혀두고 있는 겁니까? 당장 펜을 드십시오. 당신이 이 작품을 완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실러의 끊임없는 격려와 날카로운 채찍질 속에서 괴테는 다시 창작의 불을 지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문장을 교정했고 상대방의 천재성을 거울 삼아 자신을 더 날카롭게 갈고 닦았습니다. 홀로 고독 속에서 말라 죽어가던 괴테에게 실러는 다시 달릴 수 있는 영혼의 심장을 선물해준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잔인하게도 이 위대한 우정의 황금기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05년 5월 평생 결핵을 앓으며 마른 장작처럼 영혼을 불태우던 실러가 마침내 46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괴테의 저택에 당도했습니다. 그 시각 괴테 역시 심한 병을 앓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괴테가 충격을 받아 쓰러질까봐 실러의 죽음을 차마 전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괴테는 방 안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불길한 기운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 크리스티아네를 불렀습니다. 모두가 내 눈을 피하는구나. 말해다오, 크리스티아네. 내 친구 실러가 정말로 나를 혼자 두고 떠난 것이냐? 아내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자 괴테는 침대 시트를 움켜잡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내 존재의 절반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준단 말인가? 신은 왜 나 같은 늙은 괴물은 사여두고 그 찬란한 천재를 먼저 데려가시는가? 괴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실러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한 채 방 안구석에 틀어박혔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상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간 자신의 정신이 완전히 붕괴될 것을 알았기에 선택한 잔인할 정도로 처절한 자기 방어였습니다. 실러가 떠난 이후 괴테의 마음 한구석은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차가운 폐허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동반자를 잃고 슬픔 속에 잠겨있던 괴테의 머리 위로 이번에는 전 유럽을 피비린내로 물들인 역사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프랑스에서 전 유럽을 정복하겠다며 진격해온 잔인한 영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화 소리가 바이마르의 평화로운 국경을 가차없이 짓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데무노의 저택 침실까지 프랑스 군대의 시퍼런 칼날이 들이닥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06년 10월 바이마르의 푸른 하늘은 시커먼 포연으로 뒤덮였습니다. 프로센 군대를 격파한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의 군대가 폭풍처럼 바이마르 시내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로 공국의 지배층과 귀족들은 모두 짐을 싸서 도망치기에 바빴고 거리에는 승리에 도취한 프랑스 약탈병들의 잔인한 고함과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평화로운 서재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던 57세의 괴테 역시 이번만큼은 역사의 잔인한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괴테의 저택 대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술에 취한 프랑스 약탈병 군인들이 집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고가의 가구와 도자기를 부수며 웬식기를 훔쳤고 마침내 괴테가 숨어있던 저택 깊숙한 침실문까지 도끼로 찍어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슬퍼런 베요넷, 즉 총칼을 앞세운 병사들이 괴테의 덜미를 잡고 칼날을 그의 목덜미에 들이댔습니다. 돈을 내놔라 늙은이. 당장 금전함을 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대가리를 날려버리겠다. 평생 정치가이자 문호로서 만인의 경배를 받던 거인 괴테는 시퍼런 칼날의 공포 앞에서 온몸이 마비된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억척스러운 비명과 함께 한 여인이 병사들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바로 괴테, 평민 출신 동거녀 크리스티아네 불피우스였습니다. 크리스티아네는 가녀린 귀족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몸으로 괴테의 앞을 가로막은 채 시퍼런 칼을 쥔 프랑스 군인들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쳐내십니다. 차격의 귀족들이 멧돼지라 부르며 멸시하던 그녀의 야성적인 생명력이 가장 잔인한 전쟁터의 한복판 속에서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 줄 알고 감히 손을 대느냐? 당장 이 신성한 서재에서 꺼지지 못할까? 크리스티아네는 병사들이 탐낼 만한 포도주 통과 남은 은전들을 거리에 내던지며 약탈병들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이웃의 하인들을 불러 모아 목숨을 걸고 저택의 침실문을 사수해냈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이 그녀의 기세에 눌려 투덜거리며 저택을 빠져나갔을 때 괴테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인류의 거장 괴테는 그날 밤 이름 모를 이방인의 칼날에 목숨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터였습니다. 병사들이 떠난 뒤
괴테는 등불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크리스티아네를 안았습니다. 사교계의 그 어떤 화려한 귀족 여인도, 영혼의 동반자라 자처하던 고고한 슈타인 부인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오직 자신이 무시했던 평민 출신의 이 여인만이 목숨을 걸고 내 곁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괴테는 거대한 영적 부끄러움과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자마자 괴테는 바이마르 사교계를 향해 폭탄 선언을 내립니다. 1806년 10월 19일 그는 주위의 모든 반대를 비웃듯 크리스티아네의 손을 잡고 성 자코브 교회로 걸어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18년 만에 이루어진 뒤늦은 결실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아내를 모욕하는가? 크리스티아네는 내 목숨을 구한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자 이 저택의 당당한 안주인이다. 그녀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나 괴테 역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괴테의 서슬퍼런 선언에 바이마르의 귀족들은 더 이상 크리스티아네를 대놓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 사회의 두터운 위선을 깨부수고 생사의 기로 속에서 피어난 처절한 순애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808년 10월, 바이마르 근교의 에르푸르트에서 유럽의 역사를 뒤흔든 또 하나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됩니다. 전 유럽을 무릎 꿇린 정복자 나폴레옹 황제가 대문호 괴테를 자신의 천막으로 정식 초청한 것입니다. 나폴레옹 역시 젊은 시절 젊은 베르터의 슬픔을 8번이나 정독하고 전쟁터에까지 책을 들고 다녔던 괴테의 광팬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훈장과 군도들로 가득한 황제의 집무실에 괴테가 걸어 들어왔을 때 나폴레옹은 서재에 앉아 괴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장군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기 진짜 인간이 있군. 정복자 나폴레옹이 한낱 시인에 불과한 인간을 향해 바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사 중 하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괴테와 1시간 넘게 문학을 논하며 그에게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종 도네르를 직접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에게 자신의 지성을 완벽하게 인정받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괴테가 저택으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느낀 감정은 영광이 아닌 지독한 허무함과 씁쓸함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화려한 프랑스 훈장을 바라보며 괴테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독일의 청년들은 지금 프랑스 군대의 군화 아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정신적 지주라는 자신은 침략자의 대장에게 찬사를 받고 훈장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젊은 지식인들과 청년들은 괴테를 향해 조국을 배신하고 정복자의 단맛에 취한 기득권의 늙은 앞잡이라며 거센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돈포들의 피 묻은 절규를 외면한 채 홀로 보편적 예술의 탑 속에 갇혀 고고한 척 연기한다는 낙인이었습니다. 시대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권력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낀 괴테는 다시 한번 세상의 비난을 뒤로한 채 자신의 어두운 서재 속으로 걸어 들어가 외로운 노년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독일의 젊은 청년들은 침략자에게 훈장을 받은 괴테를 향해 돌을 던졌고 사교계는 여전히 그를 냉소했죠. 세상의 비난을 피해 괴테가 도망쳐 들어간 곳은 문학이 아닌 전혀 뜻밖의 세계였습니다. 바로 식물학과 광물학, 그리고 광학으로 대변되는 자연과학의 세계 속이었습니다. 사실 대중들은 괴테를 위대한 시인으로만 기억하지만 정작 본인은 문학가로 불리는 것보다 과학자로 인정받기를 평생 갈망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도 동물의 흔적인 가나꼴이 존재함을 최초로 증명해냈고 식물의 변형 법칙을 연구하며
자연의 위대한 규칙을 파헤쳤습니다. 괴테가 이토록 차가운 과학의 세계에 집착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얼마나 불안정하고 파멸적인가. 사랑은 배신으로 끝나고 친구는 자살하며 전쟁은 대지를 피로 물들인다. 하지만 저 대자연의 규칙과 바위의 결, 식물의 성장 속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신의 절대적인 질서가 존재한다. 그는 인간 사회의 불안정함에서 도망쳐 절대 변하지 않는 자연의 규칙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학의 세계 역시 괴테에게는 또 다른 거대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당대 과학계의 절대적인 신이었던 아이작 뉴턴의 광학 이론의 도전장을 내밀며 지필한 저서 색채론은 그의 인생 가장 고독하고 미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뉴턴은 빛이 굴절을 통해 7가지 색깔로 분리된다고 주장했지만 괴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빛은 쪼갤 수 없는 순수한 존재이며 색채란 빛과 어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대화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괴테는 이 색채론을 증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프리즘 실험을 반복했고 자신의 전 재산과 에너지를 이 연구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의학계와 주류 과학계의 반응은 잔인할 정도로 맹담했습니다. 시인이 뭘 한다고 해부학을 논하고 뉴턴의 과학을 비판하느냐. 늙은 문호가 노망이나 문학적 명성에 똥칠을 하고 있다. 는 비아냥과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괴테는 심각한 피해망상과 분노 속에서 밤마다 서재를 서성거렸습니다. 무지한 자들 같으니라고. 내 문학적 성취는 시대의 유행에 불과하지만 이 색채론만큼은 인류가 도달한 지성의 최고 정점이다. 세상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문학적 성공보다 자신의 과학 이론을 인정받지 못한 것을 더 원통해하던 괴테에게 1816년 그의 영혼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프랑스 약탈병들의 칼날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자신을 구해주었던 아내 크리스티아네가 뇌졸중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내가 침상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괴테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재 문틀을 붙잡고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할 경우 자신의 약한 정신이 완전히 붕괴될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외면한 채 방에 틀어박힌 그는 아내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아네,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의 그 거대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쟁이라오.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완벽하게 홀로 남겨진 이 거대한 저택은 이제 고독한 거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차가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고 10년이 지난 1826년 가을, 괴테의 서재에 기괴하고도 전율 돋는 기이한 물건 하나가 배달됩니다. 당시 바이마르 공동묘지가 정리되면서 21년 전에 묻혔던 괴테의 영원한 영적 동반자 프리드리히 실러의 유골들이 다른 시신들과 뒤섞이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바이마르의 시장은 실러의 두개골로 추정되는 뼈를 겨우 찾아내어 이를 괴테의 저택으로 은밀히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괴테는 홀로 서재에 불을 끄고 등불 하나만을 켠 채 책상 위에 놓인 친구의 두개골을 응시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천재의 유골을 마주한 순간 괴테의 노쇠한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실러의 빛바른 두개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뼈의 서늘한 감촉을 통해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문학의 황금기를 불태웠던 찬란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러, 자네는 이 차가운 뼈로 돌아와 나를 바라보고 있군. 자네를 먼저 보내고 위선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홀로 버텨온 내 삶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자네는 아는가? 괴테는 그 두개골을 가을 내내 자신의 서재 벨벳 받침대 위에 올려두고 비밀리에 관찰하며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죽은 친구의 뼈를 음시하던 이 노학자의 기괴하고도 처절한 탐닉은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진 거인의 지독한 고독과 슬픔의 발악이었습니다. 그는 그 두개골을 바라보며 실러의 두개골을 보고라는 마지막 처절한 헌시를 남겼습니다. 이 신성한 그릇 속에서 자연과 영혼을 읽는다는 노인의 눈물 속에는 이제 자신에게도 머지않아 닥쳐올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이 고독한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잔인한 장난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인생의 황혼을 향해 가던 74세의 괴테 앞에 그의 노년의 품위와 이성을 송두리째 찢어밟게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마지막 사랑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23년 여름, 74세의 괴테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마리엔바트라는 온천 휴양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노년의 고고함과 이성을 단숨에 송두리째 찢어밟길 한 송이 야생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울리케 폰 레베초브. 이제 겨우 19세의 파릇파릇한 소녀였습니다. 74의 거장과 19의 소녀. 할아버지와 손녀뻘의 나이 차이였지만 괴테의 눈에는 그녀의 젊음과 싱그러움이 마치 과거 제세나임에서 버리고 도망쳤던 프리데리케의 부활처럼 보였습니다. 울리케,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노쇠한 혈관 속에서 다시 뜨거운 피가 도는 것이 느껴집니다. 신이 나에게 이토록 잔인한 영혼의 봄을 다시 선물하신단 말입니까? 괴테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마차처럼 소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전 유럽의 경배를 받는 위대한 문호가 19 소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도회장에서 서투른 춤을 추었고 그녀의 발치에 자신이 쓴 아름다운 시들을 바쳤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괴테를 향해 늙은 거장이 마침내 미쳐버렸다. 노추의 극치라며 수군대고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사랑이라는 치명적인 독약에 중독된 괴테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괴테는 자신의 군주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카를 아우구스트 공작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울리케의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청혼서까지 보냈습니다. 74세 노인이 19 소녀와 정식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잔인하고 싸늘한 거절이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황혼의 문턱에 선 노학자에게 내 어린 딸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다며 괴테의 청혼을 단칼에 거절했고 울리케 역시 괴테를 그저 위대한 할아버지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1823년 9월, 청혼이 완벽하게 무산된 뒤 괴테는 쫓겨나듯 마리엔바트를 떠나 바이마르로 돌아오는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차 창밖으로 멀어지는 마리엔바트의 풍경을 바라보며 74세 거인은 나이 들어 추해진 자신의 육체와 무너진 자존심을 저주하며 아이처럼 꺼느껴 통곡했습니다. 아, 신이시여. 왜 나에게 이토록 뜨거운 심장을 남겨두고 이 가련한 육체만을 늙게 만드셨나이까? 왜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비웃음거리로 만드셨단 말입니까?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괴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종이 위에 문장을 짓눌러 썼습니다. 노년의 가장 처절한 절규이자 독일 문학사상 가장 슬픈 연가로 손꼽히는 마리엔바트의 애가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전 유럽이 무릎 꿇었던 지성의 거장이 단 한 명의 소녀에게 거부당해
영혼이 산산조각난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준비한 잔인한 형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엔바테의 거절로 영혼이 파탄난 괴테에게 그의 이기적인 자기방어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가장 잔혹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괴테와 아내 크리스티안의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장남 아우구스트 폰 괴테의 요절 소식이었습니다. 아들 아우구스트는 평생 위대한 괴테의 아들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짓눌려 숨을 쉬지 못하던 가련한 영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거대한 명성의 벽은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고 아우구스트는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1830년 아우구스트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영적 부활을 경험했던 그 땅, 이탈리아를 유랑하다 39의 나이로 외롭게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로 죽였다는 지독한 죄책감이 괴테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관이 나갈 때마다 눈물을 훔치며 장례식조차 외면했던 비정한 아버지는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자신마저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완벽한 독거노인이 되었습니다. 괴테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대중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하고 의연한 거장인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룩한 이 거대한 문학의 제국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핏줄들은 모두 차가운 땅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나 홀로 이 저택에서 무슨 영광을 더 누리겠다고 숨을 쉬고 있단 말인가. 이제 괴테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영혼의 동반자 실러도 유일한 아들도 모두 떠났고 육체는 눈이 멀고 귀가 먹어가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81세의 고독한 노인은 이제 서재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위해 깃털펜을 다시 쥐었습니다. 그것은 청년 시절 시작해 무려 60년의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인류 지성의 총체. 바로 파우스트의 거대한 마침표를 찍는 일이었습니다. 여든이 넘은 노학자의 서재는 이제 움직이는 거대한 무덤과 다름없었습니다. 눈은 서서히 흐려져 종이 위의 글씨가 안개 속처럼 가물거렸고 깃털펜을 쥔 손가락은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마디마디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침상의 눕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기필코 완수해야만 하는 인류사적 의무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24세의 청년 시절에 시작해 무려 60여 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온 인생을 갈아 넣었던 대작 파우스트를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슐러, 자네가 나를 채찍질하며 반드시 끝내라던 그 숙제를 이제야 끝낼 때가 왔네. 내 안의 도살인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끝없이 방황하던 파우스트의 영혼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시간이야. 괴테는 구슬 대필 작가들을 앉혀두고 흐릿한 눈으로 서재를 응시하며 마지막 구절들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파우스트의 결말은 평생을 이기적인 완벽주의자로 살며 고독 속에서 떨었던 괴테 자신의 참회록이기도 했습니다. 소설 속 파우스트는 온갖 쾌락과 권력을 맛본 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눈이 먼 채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을 위한 부귀 영화가 아니라 늪지대를 개간해 수많은 백성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지를 만드는 인류애적 연대의 현장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그 위대한 순간을 바라보며 파우스트는 악마와의 계약 조건이었던 운명의 한마디를 외칩니다. 멈추어라. 너는 정말로 아름답구나. 이 순간 파우스트의 영혼은 계약에 따라 지옥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지만
신은 끝없이 노력하고 방황하며 결국 타인을 향한 사랑에 도달한 그의 영혼을 천사들을 통해 구원해냅니다. 괴테는 이 구원의 문장을 끝으로 마침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1831년 8월 90여 권에 달하는 전집의 꼭대기에 앉을 인류 지성의 총체 파우스트 2부의 최종 원고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괴테는 비틀거리는 손으로 붉은 왁스를 녹여 원고 뭉치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장을 찍어 원고를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삶은 그저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일 뿐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해야 할 지상 과제는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났다. 원고가 봉인되던 날 밤, 괴테는 평생 처음으로 서재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채찍질하며 매 순간을 통제하려 들던 거대한 목표가 사라지자마자 그의 육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거인의 서재는 이제 차가운 인종의 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832년 3월 22일 바이마르의 저택 침상에 누운 괴테의 가슴 위로 죽음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폐렴으로 인한 극심한 호흡곤란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고 노인의 의식은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져 오자 방 안의 빛이 흐려지며 어둠이 밀려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괴테는 곁에 있던 하인의 손을 움켜잡으며 평생의 갈망이 담긴 마지막 외마디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더 많은 빛을, 창문을 열어다오. 더 많은 빛을. 평생 동안 진리와 지성, 그리고 가슴 속의 어둠을 깨부술 예술의 서광을 갈구했던 거인은 결국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영원한 갈망을 품은 채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3. 신이 되고 싶었던 인간. 그러나 누구보다 나약하고 모순된 인간으로 살았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위대한 여정이 마침내 거대한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거인이 떠난 바이마르의 저택에는 이제 차가운 정황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붉은 왁스로 봉인했던 파우스트의 원고 위로, 그리고 그가 밤새도록 눈물 지으며 어루만졌던 실러의 두개골 위로 소리 없이 황혼의 그림자가 내려앉습니다. 어쩌면 인간 괴테가 죽음의 문턱 속에서 그토록 애타게 외쳤던 더 많은 빛은 단순히 어두워지는 방안을 밝혀줄 햇살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완벽주의라는 감옥, 사랑을 잃고 헤매던 절망 속에서의 방황, 그리고 자식들을 먼저 보낸 잔인한 고독의 어둠을 걷어내고 인간의 마지막 영혼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록 삶이 매 순간 지옥 같고 멈출 수 없는 방황의 연속일지라도 당신은 파우스트처럼, 그리고 나 괴테처럼 당신만의 빛을 향해 끝까지 걸어갈 용기가 있느냐고 말이죠. 지금까지 함께한 괴테의 거대하고 처절한 스토리 어떠셨나요?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인간 괴테의 광기와 눈물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더 많은 빛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